요즘 세상이 이렇게 평화로울 수가 없어. 그러게 말이야. 나 간 부었던 거 알지? 어? 알지. 간이 배 밖으로 튀어나왔었잖아. 거북이가 그러는데 어. 그게 다 스트레스 때문이었대. 이자연 선생이 이 산에 들어온 다음부터 이렇게 세상이 달라지다니. 난 이자연 선생님한테 내 간이라도 빼줄 수 있어. 에잉. 아무튼 이자연 선생이 산에 들어온 다음부터 그 끔찍한 호랑이가 사라졌잖아. 호랑이 뿐이겠어. 도적하고 이리도 사라졌대. 그래서 산 이름도 바뀌었대. 어? 뭘로? 청평산. 청평산? 어, 그게 무슨 뜻이야? 그거 참 맑게 평정했다 그런 뜻이래. 좋다. 아, 그거 말고 뭐 다른 거 없어? 있지. 뭔데? 안 가르쳐주지. 아, 알려줘. 그거는 좀 이따가 시간여행 강원에서 알려준대. 그래? 얼른 가자. 그래. 깜기. 우리 강원도에는 유난히 멋진 그리고 또 역사를 자랑하는 사찰이 많은데요. 오늘 시간여행 강원에서는 바로 그중에 한 곳을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춘천의 고찰 청평사입니다. 오늘 얘기 함께 나누실 분들 소개해 드립니다. 시간여행 강원의 멘토 강원대학교 김풍기 교수님이십니다. 은은한 문자향이 배어나오는 분, 춘천의 젊은 한학자 강원 한문고전연구소 권혁진 소장이십니다. 시간여행 강원의 수다꾼입니다. 호주 출신 한국인 가톨릭 관동대학교 최다미 강사님. 그리고 여성 아나운서계의 문수보살 김서영 아나운서도 함께합니다. 청평사, 과연 어떤 곳인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봉산 품에 안긴 유서 깊은 대찰 청평사를 찾아가는 길. 오늘은 저 배로 소양호를 건널 예정입니다. 청평사로 떠나는 시간여행의 안내인 오동철 사무국장입니다. 청평사 가는 길은요, 육로하고 지금 백길 두 개가 있는데, 육로는 이제 꼬불꼬불 산길을 가다 보니까 좀 시간이 많이 걸리고, 백길 한 10분 정도 걸릴 거예요. 그리고 이 파도가 없어서 잔잔하기 때문에 참 좋을 겁니다. 가시죠. 따스한 봄바람 맞으며 소양호를 가로지르니 마치 봄나들이라도 나온 기분인데요. 평일임에도 소양호를 건너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배를 타고 가야 하지만 무엇보다 파도가 없어 멀미 걱정을 안 해도 된다는 게 다행이네요. 그렇게 배를 타고 10여 분을 달려 도착한 곳은 청평사를 품은 오봉산 자락의 한 계곡, 청평사 입구인데요. 여기서 또 30분 정도 걸어 올라가야 합니다. 입구엔 요즘 한창인 산나물을 맛볼 수 있는 맛집들이 가득하네요. 청평사를 품은 오봉산은 춘천의 명산인데요. 청평사까진 가파르지도 않고 길도 잘 관리돼 있어 산책하는 기분으로 오를 수 있습니다. 청평사는 이 봄, 가을에 오면 참 좋은데요. 여름에도 좋아요. 이게 그늘이 항상 져 있으니까. 근데 가을에 단풍이 아주 아름다운 곳이 청평사입니다. 청평사로 오르다 보면 나타나는 첫 번째 절경, 바로 이곳 구성폭포입니다. 시원한 폭포 소리가 마음까지 깨끗하게 씻어주는 듯합니다. 구성폭포는 9m 높이에서 물이 떨어지며 9가지 소리를 낸다고 해 붙여진 이름인데요. 폭포수가 흐르는 계곡을 따라 원나라 공주와 상사뱀의 전설이 서린
공주굴과 공주탕, 공주탑이 자리해 있습니다. 일명 공주탑이라고도 불리는 청평사 3층 석탑은 고려 초에 세워졌습니다. 일반적으로 탑은 법당 앞에 세우는데 사찰 주변 안반 위에 자리한 것도 흥미롭죠. 연못안, 바윗돌 사이로 오봉산이 비쳐 보이는 영지가 나타나면 이제 청평사에 도착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 연못은 고려영지라고 부르는 연못이고요. 지금부터 940년 전인 1070년경에 이 연못이 처음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연못에 고려영지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는 뒤에 있는 부영봉 꼭대기에 뜬 견성함이 이 연못에 비치게 되죠. 그래서 이 그림자가 비치는 연못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지금까지 남아있는 고려시대의 가장 오래된 연못입니다. 영지를 지나 조금만 더 올라가면 드디어 아담한 사찰이 그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이곳이 바로 오늘의 목적지, 고려시대부터 내려온 천년고찰, 청평사입니다. 지금 지나온 문은 해전문이라고 부르고요. 청평사의 대문 역할을 하는 문입니다. 해전문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는 불가에서 얘기하는 윤회사상과 관련이 있는데요. 그 윤회를 내려놓고 해탈의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 청평사를 들어간다, 이런 뜻을 담고 있으며 보물 164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회전문은 1555년경 보우대사가 건립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공주에게 붙었던 상사뱀이 윤회를 벗어나 해탈했다는 전설이 전해지는 곳이죠.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행사 준비가 한창인 청평사는 6.25 한국전쟁 때 회전문을 제외한 모든 건물이 소실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사찰 건물들은 모두 새로 복원한 거죠. 하지만 축대와 초석 등은 근처에 흩어져 있던 것을 최대한 모아 다시 살려 복원을 했습니다. 봄나들이, 올봄엔 역사와 전통이 곳곳에 깊이 스며 있는 청평사로 떠나보면 어떨까요? 오늘의 키워드를 소개해 드립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자, 지금 저는 사실 이거 보자마자 깜짝 놀랐었거든요. 오늘 자, 지금, 오늘 무서우실 네. 거예요, 아마. 김세환 아나운서는 지금 네. 안 무서우세요? 뱀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뱀 하면 저는 뱀이다. 예, 김혜연 씨 노래. 몸에 좋고 맛도 좋은 뱀 느낌이 자꾸 들어요. 남자분들 이렇게 뱀술도 요즘 불법이죠, 이거? 시작부터 상당히 그 무서운, 무서운 얘기가 나오고 그렇죠, 있습니다. 불법이죠. 뱀 하면은 뭐 우리는 사실 뱀꿈 꾼다 이러면 길몽이지 않습니까? 서양은 근데 좀 다르잖아요. 뱀 이러면은 좀 사악한 기운 뭐 이런 느낌으로 가지 않나요? 뭐 성경에 그렇게 나오죠. 네. 그 에덴의 동산에서 그 사람들을 유혹한 저기 악마의 상징이죠. 그런데 유럽에서는 그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서양은 이렇게 뱀 하면은 뭔가 악마 뭐 이런 느낌이 드는데 우리는 사실 옛날 얘기 속에 들어오려는 뱀은 뭐 여러 가지 이미지지 않습니까? 예, 이미지가 다양하죠. 우리는 뱀이 우선 이제 뭐 신격화되는 경우도 있고요. 예. 그러니까 용도 뱀에서 용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약간 신격화된 부분도 있고 또 그 집안에서 이제 민간 신앙에서 집안의 재물을 담당하는 업신이 뱀으로 형상화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래요? 예, 그래서 옛날에 저희도 어른들이 집안에 있는 구렁이를 우리가 잡거나 이러면 정말 혼납니다. 맞아요. 그 집안의 재산이니까. 맞아요. 그 다음에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이제 그 인격화 돼가지고 이제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요. 네. 예를 들면 우리 외에 많이 알려진 치악산 전설에도 뱀이 등장하잖아요. 예. 이제 물론 이제 그럴 때 뱀은 조금 다른 이미지긴 하지만 그래도 그 이 뱀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경우에 따라서 복을 상징하기도 하고 또 재앙을 상징하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그 다양하지만 어쨌든 생명의 근원이나 아니면 뭐 지혜 이런 걸 상징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아니 근데 오늘 우리가 청평사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고 했는데
청평사하고 이 뱀하고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는지 지금 계속 뱀꼬리를 네. 잡고 있어요. 알고 싶어요. 김성환 네. 선수가 아니, 뱀 머리와 뱀꼬리를 잡고 있는 모습이 예, 청평사는 공주를 사랑한 그 상사뱀 전설이 아주 옛날부터 그래서 오늘 유명했습니다. 키워드가 뱀이군요. 네. 보통 그 원나라 공주라고 알려져 있지만 네. 그 청평사의 역사를 기록한 청평사지를 보면은 그 당나라 평양공주라고 이제 기록이 예. 되어 있고, 그다음에 1935년도에 기록된 춘천 풍토기에 보면 명나라 공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공주 국적의 이제 다양한 버전으로 이제 내려오는데, 어쨌든 청평사 상사뱀 전설은 예. 옛날부터 아주 꾸준히 전해오던 아주 유명한 전설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러면 오늘의 이 키워드가 왜 뱀이었는가를 이제 여러분 눈치채셨을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 권 소장님 말씀대로 청평사에 내려오는 이 뱀과 관련된 상사뱀과 관련된 이 전설은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하실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드라마로 준비를 했습니다. 함께 보고 오죠. 중국 원나라 황실에 꽃보다 아름다운 공주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머머, 하루 사이에 어떻게 이렇게, 하루 사이에 어떻게 더 이뻐졌네. 더 이뻐졌어. 어떻게 이렇게 하루 사이에 이뻐지니? 이렇게 자꾸 이뻐지다가 사람들이 막 아유 눈부셔, 아유 눈부셔. 가까이 오지도 못하는 거 아니야? 난 공주인데. 어떡해. 하루하루 착각을 하며 행복한 나날을 보내는 공주. 이런 공주에게 한누나 반해버린 사나이가 있었으니, 세상에서 저렇게 이쁜 이는 처음 보는구나. 많이 본 사람인데 이 사람. 보석을 박은 듯한 두 눈, 앵두 같은 저 입술, 게다가 저 섬소 목수까지. 하늘의 선녀도 공주님만큼 저렇게 이쁘지는 못할 거야. 공주님, 눈을 뜨나 잠이 드나 오직 공주님 생각뿐입니다. 어디 그대 같은 이가 한둘인 줄 아시오? 내 미모는 이곳 원나라뿐 아니라 저기 먼 나라 고려까지 타다하다 하던데. 피곤해. 공주님, 어찌 사내 마음을 그렇게 갈갈이 찢어 놓으십니까? 다른 사람 시선은 신경 쓰지 마시고 오직 넌 나만 바라봐. 몰라. 허나 신분의 차이로 인해 이 둘은 결코 맺어질 수가 없겠다. 내 어찌 공주 없이 살아간단 말이오. 내 죽어서라도 공주 곁에 머물 것이오. 공주. 아이고, 공주에 대한 사모의 정이 지극했던 사나이는 공주와 헤어져 살아갈 자신이 없자 끝내 죽음을 선택하고 맙니다. 피도 안 나네 근데. 아이고, 그런데 그만 징그러운 뱀으로 환생한대 이거. 에? 환생했어요. 영원히 공주와 함께하길 바랐던 뱀은 잠든 공주의 몸을 징징 감아버리지요. 자, 슬슬 감는다 이제. 아무리 안간힘을 써도 이 뱀은 이 공주의 몸에서 떨어질 줄 모르고 딱 붙어 있었습니다. 껌처럼. 왜 안 떨어져? 저리 가. 시간이 흘러가 요지부동인 뱀 때문에 시름시름 앓게 된 공주는 예전에 그래도 좀 약간 봐줄 만한 미모는 온데간데였고 사람들마다 피하고 있죠. 왜 아무도 없지? 이리 오너라! 어디 갔나? 닌 안 와? 여기요? 변해버린 공주의 모습에 신하들은
공주를 죽여야 한다 마이리 왕한테 구하지만 사랑하는 공주를 죽일 수 없었던 왕은 결국엔 영험하다는 사찰을 다 보내도 소용이 없자 이웃나라 고려로 떠나보내고 말죠. 금강산을 찾아가던 중 강원도 춘천의 청평사에 공주가 들리게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곳이 고려의 그 유명한 사찰 청평사로구나. 너 배고프지 않니? 아니다. 얼른 가서 불공부터 드려야 되겠구나. 아니다. 저기 맑은 계곡에 가서 좀 희석이 되겠구나. 니 진짜 너무한 거 아니나? 내 니랑 진짜 벌써 지금 10년째야. 니 지금 내가 얼마나 형편 매려놓는 냄새가 나는지 아나? 자, 야, 맡아봐. 봐봐, 니도 나지? 내가 저 맑은 물에서 씻게 해주면 내가 니 소원 하나 들어줄게. 아싸! 갑자기 사투리를 쓰는 공주는 이때를 놓치지 않고 주랭랑을 치기 시작합니다. 부처님, 제발 살려주세요. 공주를 쫓던 뱀이 회전물을 지날 때쯤 마른 하늘에서 갑자기 벼락이 치고 뱀은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해가 쟤만 남게 됐다 이런 생각입니다. 갔나? 뱀이 진짜 갔나? 어떡해. 나 이제 다시 이뻐지는 거나? 저기요, 내가 원래 진짜 예뻤거든요. 인물건이 아니래요. 저기요, 아주머니요, 저기요, 내가요 아주 잘 나가는 원나라 공주래요. 이제 다시 예뻐지는 거나? 아이고 좋다야. 아이고 좋다야. 공주의 소식을 전해들은 원나라 황제는 부처의 은덕에 감사하며 청평사에 공주탑을 세웠다고 전해진다고 저는 이리 생각합니다. 참, 예. 네, 짝사랑이라는 건 왜 전설에서조차 이루어지지가 않는 건지 그러게 말입니다. 좀 이루어지면 안 되나요? 네,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아니 이런 커다란 뱀을 몸에다가 감고 다니면 그 공주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게요. 진짜 불쌍한 마음도 드는데 보통 이 전설이라는 게 그냥 뭐 재미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분명 뭔가 의미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어떤가? 여기에 뭐 무슨 의미가 또 있나요? 청평사 상사뱀 전설은 네. 그 공주를 사랑했던 총각이 뱀으로 변했다가 결국은 벼락을 맞아 떠내려가는 걸로 비극적으로 좀 끝나잖아요. 네. 근데 어떤 전설 유형은 보면은 이게 그 사랑을 이루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실패형과 성공형이 다 있는 전설인데 여기에 보면은 일단 공주를 사랑하거나 늘 상사뱀 전설을 보면 아니면 이 총각이 신분적으로 넘을 수 없는 신분의 높은 신분의 사람을 사랑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대체로 사회적 계층의 문제를 우선 이제 제기가 되고 그 다음에 그 계층을 넘는 그 사랑을 얘기하지만 그게 허락되지 않는 사회. 뭐 이런 걸 이제 그 이야기 속에 담고 있기도 하고요. 하나는 이제 불법을 통해서 이 현생의 어려움을 이겨내는 이런 이야기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 공주가 지금 이 청평사 전설의 공주는 이게 당나라 공주라 그래서 뭐 이 아버지가 당태종이라는 그 전설 버전도 있고 뭐 원나라 얘기도 있고 뭐 별의 이름이 다 나옵니다. 뭐 청평사가 당시에 그 중국의 그 원나라였다면 그 나라의 원찰이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이걸 우리가 믿어도 되는 얘기입니까? 예. 그 고려사를 보면은 그 충수광 때 원나라 황제의 그 황후가 그 불경하고 돈 만냥을 이제 청평사에 시주를 합니다. 시주를 하면서 원나라 그 황실의 그 복을 빌어달라고 이제 부탁을 하죠. 그러면서부터 이제 그 원나라 황실의 이제 원찰이 되고. 그런데 그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그때 그 원나라 황후가 춘천 사람이다라는 그런 설이 아주 유력합니다. 그래서 춘천 사람이었기 때문에 춘천에 있는 청평사에다가 그렇게 시주를 하고 이렇게 복을 빌었다 그런 설이 있습니다. 그게 아니면 어떻게 그 중국만 해도 수백 수천 수만 개의 절이 사찰이 있었을 텐데. 아니 그러고 보면 이 청평사에 혹시 또 요 상사뱀 말고 다른 전설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어떤가요? 이게 그
다른 절하고는 달리 이게 설화가 많이 전하는 절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아니에요? 여기가 이제 다만 여기에 이제 중창을 했던 중요한 인물 중에 이자현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네. 이분이 이제 여기에 그 절을 이제 중창을 하면서 문수원이라고 하는 네. 이름을 이제 이름으로 이렇게 바꿨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 문수보살을 2번이나 친견했다는 네. 이야기가 전하고 있기는 합니다. 이 아나운서계의 문수보살인 김서영 아나운서로서는 뭐 이 청평사를 뗄래야 뗄 수 없는. 굉장히 낯이 익네요. 거기에 그때 나타나셨군요. 바로 전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청평사를 저는 사실 아직은 직접 가본 적이 없습니다. 아쉽게도 늘 마음으로는 늘 가본 곳이나 다름없는데 사진은 워낙 많이 봐서 네. 꼭 한번 이 올해 내에 가볼 생각입니다. 혹시 이 청평사 김풍기 교수님은 주로 춘천에 지내시니까 이제 가보신 적이 있으실? 굉장히 많이 다니죠. 어떤 곳입니까? 당나라 영현이라고 하는 스님이 네. 이제 와서 창건했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예. 그게 이제 창건된 때는 그 흰백자 바위암자 백암선원이라고 해서 973년에 창건했다 그러는데 그게 이제 고려 시대에 와가지고 이의라고 하는 분이 중창을 하세요. 이 이의라고 하는 분이 아까 제가 그 문수보살을 2번이나 친견했다고 하는 네. 이자현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자지간에 이제 약간 그 인연이 있죠. 그래서 그 이자현이 문수원으로 이제 이름을 바꿔서 개창한 게 이게 11세기쯤 되죠. 11세기 후반인데 이 이자현이 이제 여기 와가지고 그 살게 되면서 비로소 이제 지식인 사회 또 불교계 이 절이 굉장히 유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제 그 조선 시대에 와서는 뭐 매월당 김시습도 여기에서 한동안 살았고 또 보우선사 그 명종 때 그 불교를 중흥시켰던 그 보우대사도 여기 와서 한동안 그 살았고요. 또 뭐 환적의천이라든지 또 뭐 조선 후기의 환성지안이라든지 이런 한국 불교사의 거목들이 여기서 주석하면서 영서 지역의 아주 대표적인 사찰로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됩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청평사를 거쳐 가셨는데 제가 또 듣기로는 청평사가 고려의 정원이라고도 하더라고요. 근데 소장님 이거는 뭐 어떤 의미인가요? 예, 보통 그 청평사를 포함한 그 청평 계곡 일대를 그냥 사찰로만 많이 알고 계시는데 사실은 그 고려식 정원으로도 아주 유명합니다. 그 이자연이 은거하면서 자연 경관을 훼손시키지 않고 지금 그 구성폭포서부터 이자연이 은거하던 그 시감 있는 데까지 그 아주 넓은 것을 정원으로 삼은 거죠. 그래 그 중에서도 이제 인공적인 요소가 남아 있는 것이 이제 영지인데요. 영지는 일본에서 가장 오래되었다고 하는 그 인공 정원보다 200년이나 오래된 그래서 우리나라 그 조경사에서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 곳이 바로 이제 청평사 그 정원이 되겠습니다. 최다미 교수님은 청평사 안 가보셨죠? 아직 못 가봐서 죄송해요. 그 이제 가볼 때 우리가 그냥 무작정 방문해서 보는 것도 괜찮겠지만 그럼요. 이렇게 우리 최다미 교수님처럼 이제 가볼 계획이신 분들을 위해서 이게 사실 속속들이 알고 가보면 훨씬 더 많은 것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저희 프로그램 제작진이 청평사의 구석구석을 진짜 그게 구석구석까지 다 한번 훑고 왔습니다.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립니다. 함께 가보시죠. 청평사에 방문하면 빠뜨리지 말고 꼭 확인해봐야 할 것. 그중 첫 번째로 꼽히는 게 바로 문수원 중숲입니다. 문수원기는 우리나라 서예사의 중요한 보물이죠. 이 비석은요, 지금부터 900년 전인 1130년에 처음 만들어졌던 비석인데 이자연이 이곳에 와서 37년 동안 살면서 이 살았던 내용들 그리고 이자연이 문수원을 만든 내용들 이게 여기에 적혀 있는 겁니다. 탄현의 글씨를 확인할 수 있는 문수원계 앞에는 이암이 쓴 장경비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탁본과 발견된 조각으로 복원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제 곧 제 모습을 볼 수 있겠죠. 곳곳에 원나라 공주와 상사뱀의 전설이 스며 있는 곳 서천. 지금도 발을 담그면 시릴 정도의 맑은 물이 더위를 씻어줍니다. 청평사 뒤편의 이 부도는 조선시대에 만들어졌는데요.
동쪽은 서산대사의 손재자인 환적당 의천의 것, 서쪽은 설화당 부도입니다. 의천은 전국의 명산대차를 돌며 공부한 조선 후기의 고승이죠. 이제부터는 산길이 좀 험해지는데요. 이곳까지 보려면 준비 단단히 하셔야 합니다. 정평사 뒤편 등산로를 따라 오르다 보면 큰 바위가 하나 나타나는데요. 이 바위에서 수행을 하면 번뇌와 망상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위의 이름도 척번대죠. 조용하고 전망이 좋아 주로 참선 수행을 하려는 수행자들이 찾았다고 합니다. 바위에 뚫어놓은 사각의 구멍, 이걸 진납공 세수터라고 부르는데요. 어떤 사연이 담겨 있을까요? 이 물터는 이자연이 이곳에 처음 들어오는 1068년도에 이 옆에 시감이라는 암자를 줘놓고 이 찬물하고 세숫물을 쓰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자리입니다. 정평사 수련자 중 가장 유명한 사람은 고려의 귀족이었던 진납공 이자현인데요. 그는 세속의 모든 지위를 내려놓고 이곳에 들어와 참선 수행을 합니다. 세수터 위쪽엔 지금도 기단이 남아있는데 이자현이 거처하던 암자 시감터입니다. 동쪽 절벽에 새겨놓은 청평시감이라는 큰 글씨도 이자현이 직접 쓴 거라고 하네요. 예, 청평산에 들어온 이자현은 8개의 암자를 짓고 이 문선을 만들게 되는데요. 그 8개 암자 중에 하나가 시감이라서 바로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진납공 이자현이 이곳에 자리 잡고 참선 수행을 시작하자 이 산에선 어느새 도적과 이리 또 호랑이가 자취를 감췄다고 합니다. 그래서 산 이름이 청평산으로 바뀌게 된 거죠. 진납공 이자현은 왕실로 돌아오라는 임금의 청마저 뿌리치고 결국 이곳에서 생을 마감하게 되는데요. 진납공의 유고를 담은 질그릇함이 조선 후기까지 이곳 주변에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이렇게 보고 나니까 문수원기 비 그리고 또 장경비 이게 우리나라 서예사에도 굉장히 중요한 유적이다라는 것을 새삼 또 느낄 수 있겠는데요. 이 얘기를 좀 자세히 좀 듣고 싶네요. 글을 쓴 탄현과 또 이암도 함께 교수님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저희는 학교 다닐 때 뭐 신품 사연 이런 거 외웠습니다. 그 신품 사연 얘기하면서 뭐 신라시대 김생이라든지 뭐 이런 그 얘기할 때 탄현이라고 하는 분을 얘기해요. 이 탄현이 스님인데 대감국사 탄현이라고 하는 분인데 고려 그 숙종 무렵에 이제 그 급제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당시엔 승과가 있었으니까 대선에 합격해가지고 이제 우리나라 여러 곳에 사찰에 주석하다가 여기에 그 이자현을 위해서 문수원 비를 세울 때 거기에 이제 글씨를 쓰시게 되죠. 근데 이분 글씨가 김생의 필법을 뭐 이어받았다고도 하고 또 왕이지의 필체를 그대로 이어받았다고 이제 평가를 받는 분인데 한국 서예사에서는 굉장히 그 꼽히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분 작품이 아쉽게도 우리나라에 많이 남아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 가장 대작이 바로 그 청평사에 있었다는 거. 그러나 이제 이게 그 아쉽게도 그 일제강점기 때까지는 비가 서 있었는데 파손이 됐어요. 아마 해방 뒤에 뭐 설이 많습니다. 뭐 6.25 때 뭐 폭격으로 파손됐다는 설도 있고 몇 년 전에 이 탁본을 가지고 지금 복원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화면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그게 이제 새로 복원해 놓은 그런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분의 유명한 서예가가 있는데 그 이암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암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원래 문수원비 맞은편에 시장경비라 그래서 그 익제 이재현이 이 글을 쓰고 이암이 행촌 이암이 이 글씨를 쓴 이 비가 원래 있었는데 이것도 이제 물론 지금은 없습니다. 우리가 볼 수가 없지만 그러나 이암은 고려 말 그 공민왕 무렵 그러니까 충렬왕 때에서 공민왕까지 살았던 인물이니까 그때를 대표하는 우리나라의 아주 명필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아까 왜 매월당 김시습 선생도 잠깐 청평사에 머물렀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거기서 또 어떤 작품 활동을 펼치셨을지 되게 궁금해요. 소장님, 거기서 뭘 하셨을까요? 예, 매월 땅 집을 보면 이제 청평사와 관련된 그 시가 여러 편이 있는데 아마 그 여러 자료들을 종합해 보면은 49살 정도 때 이제 그 청평사에 계셨었던 것 같습니다. 청평사에 계셨을 때는 이제 쇠양원이라고 해서 이제 영지에서 좀 남쪽으로 있는 그 계곡 그쪽에 계셨었고요. 거기서 그럼 무엇을 하셨냐? 주로 이제 그 당대에 대한 이렇게 분노라든가 그런 것이 많았기 때문에 유유자적하면서 이제 본인의 그런 회한이라든가 그런 것을 이제 풀어내셨고,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때 그 항매라는 스님을 이제 가리키십니다. 가리키시는데 이 항매라는 스님이 고승이 돼가지고 나중에는 그 주변의 스님들이 와서 이렇게 여러 가지를 물을 정도의 고승이 됐으니까 우리나라 그 불교사에서 그 중요한 역할을 하신 거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인물들이 함께 머물렀던 곳 청평사. 그 조선 후기 거승으로 알려진 환적당 의천의 흔적도 이 청평사에서 찾을 수 있다. 그렇습니다. 거죠. 네. 의천 얘기도 좀 해주십시오. 네, 그 의천이라고 하는 스님이 우리가 의천 그러면 대각국사 의천 이렇게 떠올리는데 이제 한자는 같습니다만은 호가 환적이라고 하는 호를 쓰는 의천 스님인데 이분이 선조 때부터 숙종 때까지 살았던 분이세요. 그런데 일찍 부모님을 여의고 이제 원래는 그 충북 보은 쪽이 이제 외가인데 거기서 살다가 이제 그 속리산으로 출가를 하죠. 그러다가 출가를 한 뒤에 이제 그 편양언기라고 하는 그러니까 서산대사의 그 제자가 아주 대표적인 제자가 몇 분 계시는데 그 중에 가장 왕성한 학맥을 자랑하는 분이 바로 편양언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편양언기 밑에서 이제 그 총애를 받으면서 이제 수행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전국의 명산을 찾아다니면서 참선 수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도중에 청평사를 여러 차례 들러서 거기서 선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청평사 가보시면 그 환적의천의 부도가 지금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 청평사가 얼마나 유서 깊은 사찰이냐 하는 것을 오늘 새삼 또 인식을 하게 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이어서 아마 가까운 사찰을 다녀오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권 소장님 그 청평사 갔을 때 한 번 갈 때, 두 번 갈 때 또 좀 다 느낌이 다를 거 아닙니까? 또 여러 번 다녀오셨을 텐데 좀 이렇게 처음 가시는 분들이 요 포인트는 놓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예, 보통 그 일반 방문객들이 이제 놓치기 쉬운 것 한 3가지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가장 중요한 곳 중에 하나가 이제 그 구성폭포 밑에 있는 너럭바위인데 이 너럭바위는 어떻게 보면 청평사의 대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손님이 오거나 손님이 가거나 할 때 스님들이 거기서 이제 이별을 하고 맞이하고 하던 곳이 바로 이제 너럭바위고 이 너럭바위는 이제 청평 8경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손님을 보내거나 맞을 때 기쁨을 혹은 슬픔을 이렇게 형성한 그런 시도 많이 창작되던 그러니까 만남과 이별의 공간이기도 하고 이제 문학이 창작되던 곳도 이제 이 너럭바위가 되겠습니다. 너럭바위. 두 번째 이제 많이 놓치는 데가 이제 그 서천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 지금은 이제 공주탕이라고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옛날 선인들은 그 대관령 서쪽에서 가장 아름다운 계곡이 청평사에 있는 그 서천이다 그렇게 표현할 정도로 아주 유명한 곳이고 이것이 그 공주탕이 그 전설 속의 공주가 이제 목욕을 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인 거죠. 그런데 그 공주탕은 또 재미난 것은 그 1820년도에 그 다산 정약용 선생이 이제 청평사로 오시거든요. 구경을 오시는데 그 지금 공주탕이라고 하는 곳을 이제 서천폭포라고 해서 또 시로 남기기도 한 곳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청평산만 보시고 이제 내려가시는데 그것이 아니라 청평사 그 계곡을 따라서 올라가면 이자연이 은거하던 선동과 그다음에 시감이 있는 곳. 요 시감에는 그 고려 시대 때 그 이자연이 직접 글을 써서 바위에다 새긴 그런 곳이 이제 2군데나 남아 있고 차를 마시던 그 흔적도 아직 남아 있어서 우리나라 그 차를 연구하시는 분들이 또 아주 그 성스러운 곳으로 여기는 그런 곳이
여기가 되겠습니다. 예, 예. 그러면은 우리 절에 가면 네. 그런 거를 다 소개돼 있어요? 주는 뭐 안내 가이드 안내 가이드 숫자가 있느냐? 안에 다 들어 있나요? 아직 그 예, 정확하게 그거보다는 이제 갖추어지지 않은 것 예, 같아요. 번역진 소장님을 함께 이제 모시고 가면 자세한 설명을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면 놓치기가 쉽겠네요. 예, 저 춘천에 오시면 연락 주시면 제가 반갑습니다. 예, 네, 이렇게 연락하겠습니다. 많은 시청자분들이 직접 다 연락하시면 어떻게 하시는데 지금 예, 다른 업무를 포기하셔야 될 상황이신데. 그런데 정말 이렇게 옆에 전문가분이 특히 우리 권 소장님이 함께 계시면 든든하게 정말 편안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요. 아니, 근데 네. 얘기 듣다 보니까 이 사찰이라는 게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는 사실 어렸을 때는 이 불교가 우리나라밖에 없는 줄 알았거든요. 아니더라고요. 근데 유럽에도 혹시 사찰이 있어요? 그럼요. 아, 있나요? 제 사촌 오빠가 스님이거든요. 아하. 진짜요? 예, 티베트에 8년 네. 있었는데 우리 오빠만 해도 한 8개 절을 유럽에서 세웠거든요. 근데 불교는 19세기 때 들어갔어요. 18세기 때 조금씩 들어갔지만은 19세기 때부터는 사람들이 많이 믿게 됐어요. 불교에 대해서. 근데 건축물들이 우리 건축물만큼 아름답진 않죠, 당연히. 우리 최 교수님도 이 오빠 덕분에 이 사찰이 굉장히 낯선 공간은 아니었을 것 같은데. 아니죠. 예. 네. 그래도 우리나라의 사찰이랑 좀 차이점들이 있잖아요. 그럼요. 네. 우리나라 절들 딱 처음에 보고 무슨 생각하셨어요? 제가 처음에 한국 왔을 때는 이런 얘기 좀 해서 미안한데요. 네, 괜찮습니다. 제가 한국 40년 전에 왔을 때는 우리가 한참 개발했을 때잖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참 삭막했고 제가 우울증에 빠졌어요. 한 6개월 동안. 그 여름 올 때까지 겨울에 왔거든요. 근데 그 하숙집 아주머니가 절 가자고 하셨어요. 네. 그래서 절에 갔는데 갑자기 무슨 느낌이었느냐면은 제가 살던 호주나 영국, 유럽 그 옛날의 분위기, 그 전의 냄새. 네. 그거는 제가 느낄 그 6개월 만에 못 느꼈던 그런 분위기를 느끼니까 너무너무 좋았어요. 예. 제가 여기 외국인들이 많이 한국 오지 않습니까, 요즘은? 네. 앞으로도 많이 올 거고, 2018년도 때문에. 네. 그분들이 항상 저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우리 한국은 왜 전통 건축물 없느냐? 그래서 제가 이 설명은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급하게 개발하기 위해서 네. 가장 빠른 방법으로 쉬운 돈 안 드는 방법으로 건축물을 많이 세웠다. 네. 근데 한국 제가 한국 절에 가면 옛날의 한국 분위기를 숨 쉴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같아요. 예. 한국 절은 옛날에 한국이에요, 저한테는. 그러네요. 그 네, 그렇죠. 건물들이 예, 일반 역사고 사람들이 그렇죠. 살던 집하고 예. 똑같아요. 맞습니다. 별 차이 없어요. 지금, 단 계속 그 방법으로 짓는 거는 절이죠. 네. 예, 그 굉장히 아름다워요. 너무너무 예. 좋아요. 그러고 보니 서양 있는 절하고 비교도 안 돼요. 우리 최다미 교수님은 종교를 떠나서 그 자체에서 떠나서. 힐링을 하는 바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전통이 숨쉬는 이런 공간들을 관광지이기도 한 이런 공간들을 우리가 특정 종교를 떠나서 그냥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네. 어떤 그 마음가짐이랄까 방법. 김풍기 교수님은 어떠십니까? 대체로 우리나라 절이 물론 요즘은 도심 속의 절도 많이 생겼습니다만은 아름다운 자연을 배경으로 다 절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자연의 아름다움 속에서 그 유유자적하면서 정말 바쁘게 살아가는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예. 계기도 되고 또 그런 그 자연 속에서 영성을 느끼면서 그렇게 아주 느린 하루를 한번 보내볼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가진다면 얼마나 그 작은 것들이 오히려 생명력이 넘치고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는지 이런 걸 이제 느낄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종교와 관계없이 네. 한번 그렇게 하루 느린 여행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좋네요. 말씀 그에다가- 들으면서 진짜 네. 마음이 벌써 여행을 가고 있어요. 저는 지금. 저도 한마디도 하겠는데요. 우리가 산림욕 하잖아요. 예. 산림욕. 아름다운 나무 사이에 이제 산책하는데 제가 절에 가면
그 어떤 전통, 어떤 역사 욕하는 것 같아요. 아, 이게 그 발음이 전통을 이상합니다. 맞아, 이상해. 죄송해요. 역사 욕하는 것 같아요. 역사 욕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예, 예. 정말 그 분위기 푹 빠질 수 있는 기회가 오는 아, 거예요. 지금 최담희 교수님이 우리도 만들기 어려운 한자어로 지금 신조어를 만드셨어요. 맑은 숲에서 산림욕 하듯이 역사욕. 역사욕. 예, 그 예. 역사의 향취에 예. 취하는 어떤 목욕하듯이. 전통욕. 예. 아, 그러니까 정말. 불교하고 상관없이 예, 예. 제가 그 절에 가면은 옛날에 우리 할머니 집 생각나던 뭐 400~500년 된 유럽 집들처럼 그런 분위기예요. 너무 아름다워요. 좋습니다. 이 강원도에 오시면 산림욕도 할 수 있죠. 또 여름에 해수욕도 할 수 있죠. 또 사찰 다 은은한 그 역사욕도 할 수 있죠. 삼욕. 해수욕, 산림욕, 역사욕까지 삼욕. 시간 여행 강원에서 제안합니다. 삼욕. 자, 청평사. 청평사가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도 이렇게 또 지난 역사와 함께 오늘날의 의의도 분명히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본 소장님은 오늘 청평사의 의의를, 오늘날이 갖는 의의를 한번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 예, 그 중국 당나라 사람인 그 유우석이라는 분이 지은 누실명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네. 아, 산은 높은 데 있지 않고 신선이 살면 명산이 된다. 아무리 그 높고 웅장한 산이라도 신선이 없으면 이거 평범한 산이 된다는 거죠. 청평사가 있는 청평사는 그 이자현과 그 김시습이라는 뛰어난 신선과 같은 유명한 사람 때문에 널리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이자연은 그 부귀 영화의 화려한 생활을 버리고 후회하진 않은 사람. 그래서 그러한 분은 요즘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현세적 가치 거기에 매몰돼 가지고 자기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모르고 있는데 그러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반성하게 해주는 좋은 그 시금석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시간여행 강원의 마지막 코너는 역사가정 역사스토리 이프입니다. 오늘은 아주 가벼운 가정을 해보죠. 나에게 전 세계 어느 곳에 있는 어느 사찰이든 딱 한 번 자유롭게 방문할 카드를 준다 하면은 어느 나라 어느 사찰을 가보고 싶은가가 오늘의 역사스토리 이프입니다. 김소영 아나운서는 아직도 이 상사뱀 전설에 지금 뱀이 계속 지금 방송 내내 이 뱀이 입을 딱 벌린 채 말이죠. 어디 도망갈까봐 지금 걱정이 돼서. 네. 자, 그런 카드를 드린다면 어디로 가고 싶으세요? 저는 오늘 얘기 들으면서 딱 생각난 게 우리 최 교수님의 이 혈육이 세운 유럽에 있는 사찰을 한번 가보고 싶어요. 사촌 오빠가 세웠다는 그 절. 궁금하더라고요. 예. 진짜 그 절이 궁금한 겁니까? 아니면 그 기회에 유럽 여행을 가보고 싶은 겁니까? 아, 그것보다도 유럽의 사찰에서는 어떤 사찰 음식을 먹을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네, 음식도 궁금하고. 아마 우리 오빠 이름을 인터넷 치면 그 다 나올걸요? 한번 가보세요. 그럼 직접 한번 이건 저 현실에서도 갈 수 있겠다. 이런 그렇죠. 저 이제 출장 한번 보내주십시오. 지금 우리 김소영 아나운서는 최담희 교수님의 사촌 오빠가 직접 세우신 그 유럽에 있는 사찰을 가보고 싶다라고 뭔가 하나를 던지셨어요. 자, 오늘 역사가정 나에게 전 세계 어느 사찰이든 갈 수 있는 카드를 하나 준다면 최담희 교수님은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저는 옛날에 한 10년 전에 라사, 티벳 라사 가봤는데 제가 우리 오빠 있었던 절에 못 가봤거든요. 그 절이 이름이 저번에 인터넷 찾아봤는데 적항사? 아, 지금 티벳에 아세요? 있는 절. 예. 적항사인데 거기 한번 꼭 가보고 싶어요. 오빠 생각해서. 제 오빠가 저보다 한 10살, 한 70 넘었어요, 이제는. 그래서 잠깐만요. 10살 많은데 70이 넘었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혹시 시청자분들이 깜짝 놀라실까 봐. 그걸 또 강조하시고. 시청자분들이 아이고, 놀라실 나이 수 먹었는데 있으니까. 어떡해. 근데 이 절이 그렇게 아름답대요.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 음식하고 무슨 차이가 있을까 알고 싶어요. 아하. 네, 국가별 참 재미있는 얘기네요. 국가별 사찰 음식보다 차이가 조금씩은 있을 거다. 인도 가면 또 무슨 음식 줄까? 맞아요. 그렇죠? 네. 교수님이랑 손잡고 가면 되겠다. 같이 가자. 김서영 아나운서는 유럽으로 간다고 그랬고 최담희 교수님은 그걸 피해서 티벳으로 가겠다고 지금. 아, 저를 피해서. 우리 권혁진 소장님은 기대가 됩니다, 답이. 예, 저는 제가 가는 것보다는 여기 시청자님들께 이제
하나 좋은 곳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카드를 시청자분들께 양보하겠다. 예, 저는 이제 양보하겠습니다. 오호. 선동에는 이제 척번대라는 곳이 있습니다. 척번대. 예, 씻을 척자에다가 번뇌 번자. 네. 거기 앉아서 이제 좌선을 하고 명상을 하면 이제 번뇌를 씻어낼 수 있다라는 곳이거든요. 청평사의 선동. 예, 선동 안에 이제 척번대라는 곳이 있습니다. 예, 그곳에 가시면은 일상에 찌든 분들이 뭐 자연스럽게 힐링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척번대. 예, 그곳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것이 그 공주가 목욕했다는 공주탕과 가까이 있는 곳입니까? 예, 거기서 조금 더 올라가야 됩니다. 예. 그냥 경치가 궁금해서 물었을 뿐입니다. 공주탕에서 못 하나 훔칠 것 같은데요? 저도 그냥 웃었습니다. 예. 김풍기 교수님은 어느 사찰로? 예, 아니 좋은 데를 다 가셔가지고 심지어 그 시청자분들께 양보까지 하시고 저보고 어딜 가냐. 저는 어차피 상상이니까 그 서양절을 가보고 싶어요. 서양절 중에서도 그 바티칸 그 지하가 궁금해서 그 공개 안 한대지 않습니까? 그 뭐 다빈치 코드 이런 소설도 나올 정도로 거기 그렇잖아요. 예술작품 상당히 많대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것도 서양식 개념으로 치면 절이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불교 사찰이 아니지만 저는 그렇죠. 바티칸 지하에 있다는 그 댐브라운 소설에 나오는. 저는 절은 부처님 오신 날 다녀왔으니까 이 카드를 제가 거기다 써가지고 바티칸 지하 창고를 몰래 들어가서 거기는 보면 대단하대요. 좋겠다. 대단하대요. 갑자기 흥미로운 상상을 상상이니까 어차피. 다녀와서 제가 얘기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사찰과 관련된 얘기를 했는데 이제 일종의 다른 종교의 사찰을 한번 가보고 싶다는 김풍기 교수님의 좀 마무리였습니다. 오버했습니다. 우리나라 곳곳의 사찰들은 다 아름다운 곳에 있죠. 특히 우리 강원도에 있는 고찰들은 더욱더 그러합니다. 이 사찰 자체가 꼭 특정 종교의 의미가 아니고라도 우리 마음을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점은 아무도 부정하지 못하실 겁니다. 꼭 부처님 오신 날 즈음이 아니더라도 언제든 우리 마음을 한 번쯤은 씻으러 다녀오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여행 강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가까이 오지도 못하는 거 아니야? 다시 한번 갈게요. 계속